기억 속에 물깃는 소리가 있다. 물초롱에 쏟아붓던 바가지물, 출렁대며 딸그락거리며 새벽잠이 깬 내 정수리를 지나가던 어둠 저편의 소리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소리가 새삼 떠올라 그 무엇보다 성스럽게 여겨지니 나의 공부도 진급이 좀 된 것일까. 나는 이토록 더디구나. 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장성남의 산문집 물깃는 소리에 수록된 주옥같은 글 몇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해토에서 출판했습니다. 성, 물깃는 소리. 한 살씩 더 먹어가면서 운명론자가 되어가는 모양이다. 사는 집의 좌향에도 분명히 어떤 인연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내가 태어나고 잔표가 자란 집이 동양집으로 아침볕이 찬란한 곳이었다. 동쪽 산을 막 넘어온 햇빛이 부엌간을 맑게 비추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가난하고 낮되 따스한 집이었다. 추운 겨울철엔 그 햇볕 속에 들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내가 어머니의 몸에 들어앉던 때의 태몽에도 아침 햇볕이 명료하게 부엌간을 비췄다고 어머니는 꿈값을 내라고 웃으신 적이 있다. 이리저리 떠돌다 흙마당이 조금 드러난 집을 장만했는데 역시 태어난 집과 같은 방향을 내다보고 앉은 집이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이러한 집으로 이끌었을까? 이곳에 저녁이면 팔다리를 내려놓은 지 벌써 10여 년이 가까우니 분명히 내가 사는 집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 취직한 직장의 내 방이 다시 동양이 되더니 동양집의 인연은 이후로도 더 이어졌다. 바로 내가 쉼터로 잡은 오두막이 그것이다. 용슬제라고 제법 멋을낸 이 집은 산 중턱의 인적 없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터는 올라앉은 동양이어서 좀 과장하면 해가 아예 마당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곳이다. 이만하면 내가 지내는 모든 터는 새벽을 먼저 맞이하는 터들이었다고 말해도 되겠다. 무연히 새벽을 맞이하는 때가 여러 날이었다. 시를 생각하며 그러한 때도 더러 있었으나 세속의 일들이 그렇게 앉아있게 한 적이 더 많았다. 대개는 사랑의 문제, 돈의 문제, 질투와 욕심이 식지 않아 괴로워하다가 새벽을 맞이하였는데 그것은 힘겨운 일이었다. 가까운 이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왜 없었을까만 어느 순간 새파란 빛이 머리 위를 감돌고 돌아 서너리 이마 위로 내려온다. 그러한 기운을 느낄 때 저절로 동쪽 하늘을 보게 된다. 그쪽에서부터 시간은 오는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새파란 빛이 걸어온다. 그 빛은 바로 빛취 청자의 그것이다. 어디선가 꼭 그만한 빛의 투명으로 새 한 마리가 문득 울음을 던진다. 그때부터 시작이다. 모든 것은 무새가 깨어 울기 시작하며 나무들도 처마도 마당도 부엌들도 신발들도 깨어나는 것이다. 밤새워 결론도 없이 괴로웠던 모든 성과 속의 일들은 그 순간 놀랍게도 말끔히 치유되고 만다. 새벽은 그래서 가장 성스러운 시간이 된다. 어린 시절 그러한 새벽이면 내가 잠자던 방 뒤켜서 있던 우물에서 숨물 깃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나는 그 성스러운 소리 또한 잊을 수 없다.
낮은 한가위 달. 한가위 달은 저지의 보름달보다 더 클 리는 없지만 한결 커 보인다. 오랜 관행대로 이 달만은 눈여겨보기 때문일 것이다. 뭐든 눈여겨보면 유심한 것이 된다. 달에게 뭘 빌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없어진 일인 줄 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달에 사람이 갔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아는 시대가 되었음에랴. 그것의 신령함은 싱거운 농담보다도 못한 전설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지식이랍시고 달에 사람이 갔었다는 식의 풍어를 알려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확고히 믿는 편이다. 공연히 달을 둘러싼 수많은 전설과 상상과 꿈과 창조적 해석을 일시에 뭉개버리는 꼴이다. 알고 나면 싱거운 것이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달이라고 하는 인류의 오랜 친구가 신령함을 잃어버리고 나니 밤은 그만큼 심심한 것이 된 셈이다. 그런데도 8월 한가위의 위력은 대단하다. 여전히 민족의 이동을 운운하고 있으니 싱거운 상상을 들이대면 한반도가 기우뚱해질 정도다. 그럴 바에는 달에게 속의 깊은 소망 같은 것을 빌 수 있는 시대가 사라진 것은 좀 아쉽다. 몇 번 나는 집의 현관문 앞에서 건너편 성 위로 떠오르는 달을 보며 저 달 좀 봐라 하고 내실의 아이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어디? 하면서 내다보고는 이내 들어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달의 무엇이 새겨졌을지 알지 못한다. 그저 그렇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태백이 보던 달이요, 소울이 보던 달이다. 예수요, 석가모니요, 공자가 보던 달이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보던 달이요, 선생님들이 보던 달이다. 그들의 젖은 눈빛들이 묻어있는 달이요, 가난이, 그리움이, 때로는 비통이 묻어있는 달이다. 그 달을 보러 고향으로들 향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 달은 고향에만, 고향의 꼭 그 자리에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향의 꼭 그 자리. 나도 고향을 다녀왔다. 나 역시 추석을 맞자고 다녀온 고향이다. 그러나 그것은 추석을 맞아 다녀온 것이 아니라 다녀와야 추석을 맞이하는 이른바 벌초의 의무 때문이었다. 굳이 의무라고 한 까닭은 솔직히 절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의무였으니 남다른 정성이 있을 리 없었고 그럴 필요까지도 느끼지 못했다. 벌초를 하면서 조상의 언덕 운운하는 것처럼 섣부른 효심의 과장도 없다고 보는 편이다.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실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면면이 궁금하다. 어느 목사의 말이 생각난다. 평생 예수를 믿으라고 매주 힘주어 강조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전까지 자기 자신은 믿음이 가지 않았다는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어머니와 형님과의 동행이 그래도 좋았다. 모두 묘들을 둘러보면서 어머니는 생전 의무이니 당신이 죽기까지는 한다고 했다. 앞으로 몇 번이나 당신의 의무를 더할 수 있을까? 혹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까? 방정맞은 생각까지 이러자 내 마음은 조금 새파래졌다. 형님은 말이 없었다. 조상들이니 우리들이 거쳐 나왔을 땅속의 백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볼 것 같으면 이제 우리 형제들도 몇십 년이 흐르면 이렇게 될 거라는 그 소식뿐이다. 한없이 편안하고 낮고 조용한 소리로 둥거른 무덤 둘레를 감도는 목소리였다. 맷등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내리면서는 뭘 줘야지, 이렇게 돌봐주면 뭘 좀 줘야 할 것 아닌가? 그 시기 하면서 한쪽 귀퉁이가 허전한 농담을 쏟아놓기도 하였다.
형님과 나는 낚시를 핑계 삼아 바닷가에 앉았다. 애초에 고기를 잡을 수 있으리란 기대는 없었는지 모른다. 오랜만에 그저 그렇게 앉아 있고 싶었던 것이다. 썰물이었고 물결은 호수보다도 잔잔했다. 소주를 한 잔씩 나누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달이 나왔다. 보름을 이틀인가 앞둔 달이지만 온전히 여물어 보였다. 기계로 그린 동그라미가 아닌 손으로 그린 동그라미의 전형이다. 동그라미는 컴퍼스로 그린 것보다 손으로 그린 것이 아름답다. 왜 그런가? 거기엔 호흡이 묻어있기 때문이다. 호흡이 생명이다. 생명이 느껴져야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의 움직임이라니 아름다운 것이다. 숨죽여 그린 저 동그라미. 우리의 옛 도자기에도 저러한 둥금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토록 애지중지 항아리를 모았다는 화가 김환기의 글을 전해 읽었다. 잔잔한 물결 위로 한없이 떨면서 퍼져나가는 달빛은 모처럼 여유를 주었다. 낚시엔 웬만한 취미가 있던 형이지만 어부가 아니니 물고기를 꼭 잡아야 할 필요는 없었다. 또 한 잔의 소주를 마셨다. 잘난 것 하나 없어 고향에 오기가 꺼려진다는 형과 동행하길 고집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여하튼 형제는 둥그런 달의 가장자리에 둘러앉아 잔잔한 물결 소리 섞인 소주를 달게 마시고 이젠 아무것도 탓할 것도 감사할 것도 없는 중년으로 접어들어가는 소리를 함께 듣고 있었는지 모른다. 낮은 추석을 지내고 이혼하여 혼자 사는 형을 내려주고 집으로 오는 보름날의 저녁길은 한없이 마음이 무거웠다. 한가위의 달은 아주 늦어서야 구름 속에서 나왔다. 어둠에 새긴다. 어둠이 온다. 어둠이 또 온다. 그러고도 어둠이 지치지 않고 온다. 어둠이 밀려서 온다. 많다. 어둠이 밀려온다. 헌데 이번엔 어둠이 밀려오기보다는 각각의 사물들과 건물들 사이에 밴다. 겨울이 서미고 난 거리에 다시 어둠이 밴다고 해야 더 적당할 듯하다. 종이에 물이 스미듯 어둠이 내 눈앞의 허공을 메우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다 어두워졌다. 어둠은 어두운 데부터 어둡게 한다. 어스럼이 깊도록 방에 앉아 꼼짝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깊은 데가 되어서 앉아 있다. 어둠이 내려서 길들도 사라지고 지붕들도 사라지고 행인들도 모두 사라졌다. 어둠 속으로 다 사라진 것이다. 어둠은 오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그리고 머금는 것이 있는 자에게 어둠은 배어온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서는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대신 불빛들이 살아났다. 도시의 빛들을 내려다본다. 밤풍경이다. 밤풍경. 내가 보는 밤풍경은 늘 빈약했다. 힘이 모자라서 내 눈에 닿는 순간 지쳐서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빛들의 풍경이었다. 저 수도국 산의 밤풍경, 판자촌이었던 그 밤풍경, 월곡동의 밤풍경. 어둠이 판잣집들을 다 먹고 나서 뱉어내듯 보여준 그 빛들을 춥게 바라보던 기억이 떠오른다. 추운 눈이 오는 날도 눈발과 함께 날리던 빛들이다. 나는 정강이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에 오그라지면서 그 빛들을 봤었다. 그러나 지금은 밤 풍경을 올려다보지 않고 내려다보고 있다. 깜빡깜빡 하는 것이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있고 파란 것들이 있고 노란 것들이
빨간 것들이 있다. 지나가는 빛들은 자동차의 그것이다. 하늘의 빛은 보이지 않는다. 모두 어둠 속의 문자들이다. 멀리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실제로 스스로를 밝히기 위한 빛은 별로 없을 것이다. 밖에다가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는 빛들이다. 스스로를 밝혀보려는 빛은 아닐 것이다. 컴컴한 칠흑의 밤은 그립다. 그때 나의 불빛을 가지고 싶다. 태풍과 빌헬름 캠프, 베토벤의 템페스트. 추석을 맞아 군에 가 있는 조카에게 면회를 갔다. 같이 외출을 하여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귀대를 해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오자 조카는 시무룩해졌다. 또래 친구들보다 입대가 늦었던 이 군인 아저씨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한 눈치가 아니었다. 오랜만에 본 식구들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었던 시무룩한 젊음은 혼자 말처럼 외박은 안 되는 걸까 했다. 그렇게 말한 심정을 미루어 보건대 군 생활의 괴로움은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다행히 다시 외박을 신청하여 같이 하룻밤을 더 지낼 수 있었다. 그날 밤이 늦어지자 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먼 경기 북부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지만 묵고 있던 민박집 방갈로가 들썩들썩했다. 술이 거나했던 나는 그 심정의 장쾌를 짐작해 보면서 나는 새벽녘 바람의 그 후두둑임을 즐겼는지도 모른다. 그런대로 다시 잠잠해지더니 아침은 제법 화창하게 밝았다. 집에 돌아와 방송을 접하니 아랫역에서는 지난밤에 이만저만한 일이 지나간 게 아니었다. 세상에 말 그대로 태풍이라는 게 있구나. 목화 실감했다. 어디에 뭐라고 원망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 아무 이유를 댈 수 없는 죽음들이 무엇보다 안타까웠다. 대체로 가난하고 힘겨운 삶들이 많아 보였다. 노자에는 이러한 경우를 빗대어 기록한 구절이 있다. 자연은 어질지 않다. 만물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는 구절이 그렇다. 과연 천지는 그날 밤 어질지 않았다.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저 제 순리에 맞추어 지나갔을 뿐이다.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이비 종교가의 논리가 아니라 엄연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알 수 있다. 문명도 겸손한 위치의 문명이 아니라면 그것은 추구의 다름 아니다. 다음 날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화창한 햇살이 퍼졌다. 그렇게 자연은 인간에게 슬픔과 고난을 안기고는 또다시 평상을 주었다. 다시 찾은 평상의 날씨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인간의 지혜를 가늠해 보는 게 아닌가 싶다. 노자는 이어서 성인 또한 어질지 않다고 말한다. 무서운 말이다. 완성된 판단과 행위에는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무소 불위의 사랑이 과연 이런 것이리라. 태풍이 지나간 비극의 현장을 두고 음악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가당찮다. 그러나 이러할 때 인간의 운명과 신의 엄숙함, 자연의 아름다움과 무자비함을 엄정하게 사색하고 명상한 음악이 있으니 바로 베토벤이다. 그래서 베토벤은 어렵다. 감미로울 수 없는, 막연한 감상이 있을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코너워크들 속에서 베토벤은 고뇌하고 있다. 그의 피아노 소나타, 템페스트를 들으면 엄청난 격정을 겪게 된다.
그 소리들 앞에서도 인간은 겸손을 생각할 수 있다. 음악의 위대함이다. 내 조카가 청춘의 길목에서 맞이한 태풍에서 배울 바 없지 않을 것이며 태풍 매미의 고난에서 얻어야 할 지혜는 깊고 깊은 것이다. 천지는 불인이고 성인도 불인이다. 내가 듣는 템페스트는 빌헬름 캠프가 연주한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그 음악을 들으며 폐허를 떠올려 본다. 폐허. 가을바람, 브람스, 클라리넷 오중주. 올해는 비가 잦다. 빗속을 걸어서 어쩌고 하는 노래를 휘바람으로 불며 긋고 싶은 낭만의 비가 아니다. 여름 내내 비만 쏟아진 것 같다. 지루하고 지루한 비다. 마당의 돌절구에 고인 빗물을 장구벌레가 생길세라 퍼내도 어느덧 다시 차있다. 계집에 비가 새서 잠깐 갠 어느 하루 새로 계집을 지어야만 했다. 곰팡이가 피고 머리가 아픈 비다. 올해는 비가 너무 잦아요. 난 가요. 이런 비만 오는 도시에서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별이에요. 잘 살아요. 이런 문장으로 된 이별의 편지가 어느 청춘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면 좋겠다. 이별은 결코 통쾌한 무엇이 될 수 없겠으나 이러한 이별을 상상하는 일은 좋다. 상상이기 때문이다. 비가 잦아서 살 수 없다는 엄살도 얼마나 어여쁜가. 나는 부득이 이별해야 할 연인이 새롭게 생긴다면 이러한 편지로서 이별을 멋지게 장식하고 싶다. 울고 불고 할 것이 없다. 마음은 그러한 문장들로 장식되는 것이 아닌가. 그 장식이 낡고 낡아서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반질반질 윤이 나면 그 스며들어가는 빛들이 노년의 정신적 양식이 되리라 믿는다. 살구나무 잎들이 이제 수척하다. 살구가 익어서 다 따냈을 때 빈 가지에 남은 잎들이 얼마나 수척하고도 안쓰러운 표정으로 읽혔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지금은 누르스름하게 색이 변해가고 있다. 빗속에서도 가을이 오는 모양이다. 비만 온 여름인데 그 수많은 빗속을 걸어서 가을이 오는 것이다. 가을이 되면 하늘이 멀고 푸르러진다. 초록에 지친 빛깔이다. 초록이 좋다지만 그것도 오래 지속되면 마냥 좋을 리 없다. 무엇이든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초록은 분명 생명의 빛깔이지만 그 초록도 오래되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부지하는 생명, 연명하는 목숨이라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다. 차라리 초록을 버리고 깨끗이 사라지는 편이 더 아름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 화려하지 않은 살구나무 잎들 곁에 서 있다. 제법 선선한 바람이 인다. 이 선선함이 이 잎들을 모두 가져갈 것이다. 한해살이의 조락을 불러올 것이다. 가을이 되면 브람스가 알맞다. 가을 저녁에 적당한 음악은 역시 브람스다. 브람스를 편안히 즐기기는 좀처럼 쉽지 않지만 여름 사나가 초록에 지치는 것처럼 어떤 불끈거림이 지나가면 조용히 귀에 잦아들기 시작하는 것이 브람스다. 나도 이제 듣기 시작한 지 2, 3년 즈음에 불과하지만 차츰 그의 관조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 싶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는 결코 화려하다고 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이 화려하지 않은 살구나무 이파리의 빛깔 곁에서 자신의 삶을 되살펴보는 것 같은 음조다. 어느 날은 비가 오고 어느 날 아침엔 이슬이 내렸다. 이 이슬 맺힌 숲길을 걸어서 먼 산기슭에 닿곤 했다거나 어느 여름은 폭풍이 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이다. 또는 그 해에는 애인을 잃었고 그 해에는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었다. 그 사랑은
눈길 위에 핏방울 자국이 찍힌 것처럼 비극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도 담담해지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오리라는 사실을 이 음조는 가르쳐 주는 것 같다. 더불어 어느 면에서 내 인생은 비굴한 바 없지 않았다. 부끄러운 이야기다 라는 자기 고백이 애절하게 묻어 나오기도 한다. 그런 성찰의 거울과 같은 멜로디야말로 가을의 음악이고 브람스의 음악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이 악장 아다지오의 서술은 그야말로 만연체의 담담한 인생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클라리넷이라는 목관의 인간적 호흡이 우리의 호흡과 함께하는 것도 그 서술의 애절함을 더해준다. 인생 전반에 대한 자문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2악장에서 넘어가면 3악장은 그 자문에 대한 여러 형태의 답들을 제시한다. 그래, 그러하겠지. 그러나 사랑은 아직도 내 영혼을 물들여 하는 듯한 따스한 격정이 있는가 하면 물속 저 깊이로 침잠하는 듯 죽음의 호흡이 이어지기도 한다. 1악장과 마지막 악장은 같은 주제음들의 변주로 장식된다. 앞으로 나오는 빛이 아니라 뒤로 서며드는 빛으로 장식된 영혼의 수사들이 청동 빛으로 연결되고 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를 들으면서 프랑시스 잠의 시 식당을 연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당. 아드리엥 플랑테시에게 프랑시스 잠. 우리 집 식당에는 윤이 날 듯 말 듯한 장롱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대고모들의 목소리도 들었고 우리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었고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은 것이다. 그들의 추억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는 장롱.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그건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거기엔 또 나무로 된 뻐꾹시계도 하나 있는데 왜 그런지 소리가 나지 않는다. 난 그것에 그 까닭을 물으려 하지 않는다. 아마 부서져 버린 거겠지. 태엽 속의 그 소리도 그냥 우리 돌아가신 어르신네의 목소리처럼. 또 거기엔 밀랍 냄새와 잼 냄새, 고기 냄새와 빵 냄새, 그리고 다 익은 배 냄새가 나는 오래된 찬장도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한테서 아무것도 훔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충직한 하인이다. 우리 집에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이 왔지만 아무도 이 조그만 영혼들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 나는 빙그레 웃는 것이다. 방문객이 우리 집에 들어오며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나 혼자인 듯 이렇게 말할 때는 안녕하신지요? 잠시 감나무와 함께 듣다. 다니엘 샤프란의 슈만, 브람스, 쇼스타코비치. 내 방 창 앞에는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에 열린 감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뭇가지 사이로 흰 구름이 지나다가 감이 열려 있는데 이르면 약간은 붉은 빛이 번지는 듯한 인상이다. 그것은 그대로 마음속에 인상파 회화 같은 화면을 이룬다. 저 풍경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문장보다는 색채거나 음표여야 더 알맞지 않을까 싶다. 바람이 지나면 또 조금 흔들린다. 그토록 나는 창가에 앉아 있다. 지금 세상에서 이만한 여유를 부리기도 쉽지 않지만 가을은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할 의무감이 느껴지는 시절이다. 코에서는 막 건초 냄새가 나는 듯하다.
한없이 푸근하게 뒹굴고 싶은 냄새가 지금 들길을 지난다면 그 보행자의 온몸을 감쌀 것이다. 그 냄새는 우주의 전내요 생명의 품에서 나는 비린내다. 한없이 삼켜도 배고프고 질리지 않는 그 풀마르는 냄새를 맡으러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짐을 꾸려서 저 교회의 먼 곳으로 나가고 싶다. 얼마 전에 아는 분에게 음악을 받았다. 다니엘 샤프란이다. 몇 곡을 들어본 기억이 있긴 하지만 내가 가져보는 첫 음반인데 로베르트 슈만과 브람스, 쇼스타코비치의 곡들이다. 슈만의 그 유려함은 여름내 긁힌 마음을 미장해 주는 듯하고 브람스의 명상은 나도 모르게 저지른 일들의 반성문 같다. 쇼스타코비치는 일종의 더듬거리는 울음소리로 들린다. 그의 생애가 그러한 곡조를 만들었을 테지만 아직껏 생소해하던 내 삶의 어느 마디가 비로소 그의 음악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문일 것이다. 그 소리들을 틀어놓고 앉아 있으니 감나무가 움직임 하나 없이 귀를 기울이는 듯 고요하다. 그 많은 잎들이 모두 귀가 되어 나의 창 쪽, 음악 쪽에 기울이는 듯 싶다. 난 이러한 순간을 삶의 순간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나와 내가, 나와 이 감나무가, 나와 이 창문이, 나와 이 감나무를 지나가는 뭉게 구름이, 감의 빛깔이, 이 오전의 시간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의 몸에 붙어 있는 듯한 혼용의 순간이다. 어쩌면 이렇게 고요할까? 음악 속에 고요가 있다는 사실. 음악을 듣는 시간은 음악 속에 놓여 있는 고요에 닿아보려는 즐거운 고투의 여정이라는 새로운 사실에 눈뜬다. 이 고요는 하나의 방이 되어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길. 이 음악들을 몇 번이고 들어서 귀에 넣고는 어느 김포 들판이라도 아니라면 저 양평의 골짜기라도 가서 걸으면서 꺼내 들을 것이다. 휙 빠른 새가 지나치며 힐끗 나를 쳐다볼지 모르겠다. 노경에 대하여 30 넘어서 어쩌다 몸이 좋지 않다는 소리를 하면 70인 어머니는 이제 몸이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회고조로 말씀하셨다. 나의 신체가 이제 인생의 등성이를 넘어서서 하강길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그때 그 육체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본 적 있다. 한리 나그네길 반곱이 지나 마음까지 훌쩍 넘고 보니 정말 어머니의 말대로 육체는 조금씩 대지와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뼈가 아프고 조금만 피로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쩌다가 인생이 40이나 되었을까 하며 깜짝 놀랄 때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심각히 삶을 비관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만큼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다. 또 다른 한편에는 새롭게 출발할 인생이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정해진 삶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일말의 섭섭함을 떨칠 수 없게 한다. 가지 않는 길이 비로소 간혹 머리에 떠오른다. 어떠하였을까 그 길은. 나의 경우 기억의 출발 시점에 1원이 넘는 할머니가 보호자였다. 노인에게서 내 기억이 시작된다는 것도 특이하다면 특이한 일이다. 노인의 냄새가 세상의 냄새였다는 것은 좀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어린이에게서 청년으로 넘어갈 즈음 할머니는 80을 넘었다. 이제 실질적인 행위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리를 잔뜩 꼬부린 노인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겼다. 죽음만을 앞에 둔 그것이 오기만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생명에 대한 한없는 연민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생각이 바뀐 것은
할머니가 가시고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할머니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 노인에게도 한없는 웃음이 있었다. 분명 있었다. 음식에도 맛이 있었고 아름다움에도 있었다. 꽃을 가꾸었고 걸레질을 했다. 나무를 심었고 노을을 바라보았다. 노인다운 일상이 여일하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늘 그 일상에 임하는 노인의 내면이 궁금했다. 과연 늙은 후의 사물은 어떤 빛과 향으로 내면화될까 궁금했다. 결론은 역시 한없이 향기롭게 그리고 미래로 열린 사물들로 다가올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인간이면 누구나 늙고 죽는다는 사실쯤 의식하게 마련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 오든 죽음은 삶을 한 단계 높여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그 전에는 어려웠다. 죽음을 겪고 나서 한참 되새김하는 무엇이 있었다.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생각에까지 닿게 된 것이다. 노년은 단순히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이다. 죽음이 단순히 소멸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이다. 사실 나는 빨리 노경에 들고 싶다. 노의 경지란 인생의 완성된 경지다. 익숙해진 경지다. 미숙하고 서툰 법에서 이제는 거칠 것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노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죽음을 곁에 두고 그와 논일 수 있는 경지란 얼마나 완만하고 넉넉하고 편안하며 자연스러운 일인가. 죽음은 이상적 진리의 세계인지 모른다.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찾게 하고 육체를 불사르게 하는 큰 에너지라고 생각된다. 그 진리의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 나이와 관계없이 노경에 들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죽음이 우리 앞에 아름답게 나타났다 사라진다. 저녁 노을이 그 얼굴이며 가을 낙엽들이 또 그의 얼굴이다. 그렇게 신은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매일 매해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 손자가 생기고 70이 넘은 어머니께서 가끔 손자에게 먹일 보약을 다려 오실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나는 누구애랄 것 없이 경건한 마음이 된다. 생명을 돋구는 일은 다름 아니라 올바른 죽음을 맞이하자는 행위로 된 노래일지 모른다. 그것이 당신의 몸이 아니라 손자의 몸일 때 그 행위 속에는 많은 함축이 숨어 있다. 그것이 완전한 타인일 때야 말해 무엇하랴. 노경은 완숙의 경지를 의미하므로 인생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임이 틀림없다. 나는 빨리 늙고 싶다. 마음의 사천왕상 고흐의 해바라기. 우리 세대 청춘기의 일부에는 모두 고흐가 있다. 아주 작게는 1에서부터 많게는 100이 될 정도로 그의 그림, 그의 서간문들, 특히 그의 생애는 전류가 되어 청춘을 흔들었다. 빈센트 반 고흐. 부르기도 알맞아서 더 아련한 이름이다. 돈 맥거린인가 하는 서양 가수의 매끄러운 음성으로도 한동안 고흐는 우리를 붙잡았다. 내가 10대를 보낸 도시에 잘 드나들던 클래식 음악실이 있었다. 그에 맞게 이름도 필하모닉인가 심포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역시 오래 묵은 커피색 나무 테이블과 그 색조의 천의자와 벽으로 장식되어 있던 곳이다. 이미 클래식 듣는 사람들이 거리를 빠져나간 시대여서 늘 한산했다. 무슨 겉멋이었는지 한동안 그곳을 드나들었다. 두 손은 바지 주머니에 찔러놓고 겨드랑이엔 시집이나 혹은 그러한 잡지 두엇을 끼우는 것이 맞춤이었다. 그 커피집 현관에 들어서면
정면에 커다란 고흐의 해바라기가 있었다. 제법 색감이 생생한 그 해바라기 인쇄 그림은 액자도 정성을 다한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인쇄 그림일망정 정성을 다하여 보관하고, 또 그리운 작품이라면 액자도 정성껏 돈 들여 걸 것이라 생각하는 편이다. 인쇄물은 아무렇게 굴리면서 진품만을 대접하는 태도는 좀 돈구린내가 풍겨나지 않는가. 눈을 선하게 하고 또 생각의 샘터가 된다면 인쇄된 작품이라도 그 나름의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여하튼 가짜임에도 감동스러운 집이었다. 그 집 문을 밀고 들어서면 고흐와 느닷없이 마주쳤다. 느닷없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그림 앞에서는 어떠한 상념도 순간 정지되는 경건함 같은 게 풍겼기 때문이다. 잡념들을 잡아들이는 절로 비유하면 사천왕상 같은 것이랄까. 자리에 앉아서도 한동안 그 그림의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 집을 나서면서도 그 그림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곤 했다. 들어올 때 받았던 그 행복한 충격이 다시 밖에서도 거리에서도 오래 지속되길 바란 것이다. 길을 걸으면서 해바라기의 여운을 표중에 물들여 간직하는 것은 더없이 가난한 어린 문학 소년의 사치였다. 고흐는 그렇게 어느 커피집 현관에서 처음으로 만났다고 할 수 있다. 그 그림이 선사한 정열이랄까, 쓸쓸함이랄까, 기쁨이랄까, 갈망이랄까 하는 절대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감흥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청년이 되어서 그의 서간문을 읽고 전기를 접하면서 고흐가 전 생애를 통해서 10점의 해바라기를 거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중 몇 번째 해바라기가 나를 그토록 설레게 했는지 지금 알 수는 없다. 그것은 그의 내면의 자화상과 다르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가 비극적인 생애를 보냈다고 판단하지만 나는 한동안 그의 생애를 동경하기도 했다. 물론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아닐지언정 그의 그림은 그의 시이기도 했을 테니까 그만한 동경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화집이나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된 그의 작품들은 모두 그대로 나의 이야기였다. 내 삶의 이야기, 내 내면의 이야기, 내 꿈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의 작품 중 감자 먹는 사람들은 내 가난한 가족사의 한 장면과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첫 시집의 어느 구석에는 그 그림자가 어런거린다. 부끄러운 그 그림자는 다음과 같다. 감자를 먹는 노인을 본다. 빈 접시처럼 열린 눈 속에 길게 걸어 들어가는 사막. 시내 거리에서 차들이 바람에 날렸다. 감자를 먹는 노인 속에 감자를 먹지 않는 노인, 죽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흔들리는 팔과 다리에도 감자를 먹이고, 감자를 먹지 않는 노인, 빈 접시처럼 열린 눈 속에 낯설게 떴던 달이 진다. 감자를 먹던 노인을 데리고 달이 지는구나. 졸시 감자를 먹는 노인 전문. 나는 소년 시절 이후 감자를 즐기지 않는다.